미국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관세 25%를 휘둘렀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또다시 한국을 건드린 트럼프. 몇 달 사이에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위기를 느꼈던 거죠. 동맹을 또 건드린 미국의 횡포의 세계는 경악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엔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격에 미국 증시 140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하루 만에 한국의 고개를 숙였고 정치 인생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도장 찍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빵 터졌습니다. 백악관 마크 실장도 껄껄 웃더군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밀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으로 27년 동안 외국 기업들의 목줄을 쥐어짜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라보다 제 주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선언하기 전날 밤, 저는 전 재산을 인텔 3배 레버리지 ETF에 몰빵했어요. 한국이 죽으면 인텔이 뜨거든요. 내부 정보로 한몫 생기려던 거였습니다. 범죄냐고요? 어차피 안 걸리면 그만이죠. 기술 자문관 해리킴이 경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으면 미국 서버가 멈춥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 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이틀 뒤, 제 계좌 잔고가 0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국 관세 25% 즉각 원복. 한국 국회가 약속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터졌구나.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리킴이 새벽같이 사무실로 출근해 있더군요. 한국계 3세인 이 친구는 MIT에서 반도체 공학 박사를 딴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한국 기술이 어떻고 한국 엔지니어가 어떻고 하거든요. 속으로는 조국이 그리운 거겠죠. 국장님,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해리가 태블릿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공급망 도표가 떠 있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HBM 메모리 85%가 한국산입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 전부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AI 산업 전체가 마비돼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해리, 자네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이 공급을 끊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들이 우리한테 물건 못 팔면 뭘 먹고 살겠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협박은 우리가 하는 거지. 저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해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자네는 기술이나 신경 써.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오전 9시, 저는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접 문구를 다듬었죠. 24시간 내에 505조 원 투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해 관세 25%를 즉각 부과할 것임. 외교적 수사 따위는 집어치웠습니다. 약자에게는 채찍이 답이에요. 그게 27년 동안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점심때 마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해밀턴, 한국 반응이 어때?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 답이 없어요. 마크 실장이 낄낄거렸습니다. 그것 봐. 쫄은 거야. 저녁 때쯤 되면 울면서 전화할 걸.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요. 두고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확약서 들고 뛰어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식 앱을 열었어요. 인텔 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거죠. 한국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인텔이 차지한다. 투자자들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 12%를 찍었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실제로는 4% 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오후 3시,
해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해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과 애리조나 SK 하이닉스 공장의 데이터 트래픽 그래프였어요. 생산 데이터 전송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대신 클라우드 백업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백업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이건 백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빼돌리는 겁니다. 로컬 서버에서 삭제하고 한국 본사로 옮기고 있어요. 잠깐, 뭐라고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공장은 미국 땅에 있잖아.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했습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건물 주인이라고 해도 금고 비밀번호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순간 뭔가 불쾌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털어냈어요. 에이, 설마, 저들이 감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리, 자네 너무 예민해. 한국이 미국이랑 싸우겠어? 동맹국이야. 50년 넘게 우리 밑에서 살아온 나라라고. 해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포기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해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화창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텔 주가는 더 오르겠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뒤에는 빚을 다 갚고도 남겠어요. 그 다음에는 플로리다에 별장이나 하나 살까. 저녁 6시 마크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해밀턴, 한국 답장 왔어? 아니요. 아직 감감무 소식입니다. 마크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벌써 로비스트가 뛰어다녀야 할 시간인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 중이겠죠. 국회도 설득해야 하고, 재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저들은 원래 느려요. 그런가. 마크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안 오면 그때 진짜로 때리면 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참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제 주식은 올랐고, 대통령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발 기사는 없었어요. 정부 성명도, 장관 인터뷰도, 그 흔한 항해 시위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이상하다. 저는 잠깐 불안해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난리가 나거든요.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면 저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로비스트가 뛰어다니고, 동포 사회가 들썩이고, CNN에 광고를 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너무 쫄아서 말도 못하는 거겠지. 뭐, 상관없어. 내일 아침이면 답이 나올 거야.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플로리다 별장 꿈을 꿨어요. 야자수 아래서 칵테일을 훌짝이는 꿈이었습니다. 인텔 주식이 3배로 뛰어서 조기 은퇴하는 상상을 했죠.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좋은 꿈이었습니다. 1월 27일 오전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국의 항복 문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뒤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발신 문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24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팩스 확인했어. 한국 대사관에서 온 거 없어?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3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죠. 3번을 더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뭐야, 이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로비스트 전화도 없고, 대사관 연락도 없고, 그 흔한 항의 성명조차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해리킴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훌쩍이며 물었죠. 뭔데 그래? 한국이 항복했어? 그 반대입니다. 해리가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 데이터 트래픽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쭉날쭉한 곡선이 그려져야 하는데 오늘 아침 6시부터 선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평평한 지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0입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터 전송량이 0이에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장 아니야? 센서가 맛이 간 거 아니고? 애리조나 SK 공장도 똑같습니다. 동시에 0으로 떨어졌어요. 해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본사 클라우드 서버 트래픽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곡선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미국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한국으로 전송됐습니다. 해리가 침을 삼켰어요. 생산 레시피, 공정 변수, 장비 세팅값, 전부 다요. 그리고 로컬 서버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삭제?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공장인데 왜 저들 맘대로 삭제를 해? 해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건물은 미국 거지만 시스템은 한국 겁니다. 서버 관리 권한, 장비 제어 권한, 보안 프로토콜, 전부 한국 본사가 쥐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세입자예요. 세입자라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55조 원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인데 우리가 세입자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야? 해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기 스위치요. 불 끄고 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마크 실장이었어요. 해밀턴, 한국 답장 왔어? 아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해리가 보여준 내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마크 실장이 침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들이 도망간다는 거야?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공장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마크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블러핑이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들이 진짜로 미국이랑 싸우겠어. 50년 동안 우리 밑에서 숨 쉬었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그래프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실장님,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비는 무슨, 저들이 까불면 진짜로 때리면 되지.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밀턴, 자네 쫄았어. 한국 애들한테?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부인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됐어. 점심때까지 기다려봐. 안 오면 오후에 관세 발동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주식 앱을 열었죠. 인텔 주가가 어제보다 2% 더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국은 우리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오후 1시, 해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해리를 따라 상황실로 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장비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흰색 실이었어요. 봉인 테이프처럼 생긴 것이 장비마다 X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퇴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봉인실입니다. 해리가 대답했어요. 장비를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 실을 뗄 수 있는 건 한국 본사뿐입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울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야? 공항입니다. 해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대형 버스 세대가 공장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만 200명,
애리조나에서 250명, 총 45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450명.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나? 해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 12,48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값들이에요. 저들이 빠지면 우리는 기계를 켤 수는 있어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야. 진짜로 빠지려는 거야. 오후 3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한국 공장에 이상 징후를 흘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브리핑룸으로 불려갔습니다. 국장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삼성과 SK가 미국 투자를 철회하는 겁니까? 관세 정책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우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했어요. 비명을 질러야 할 상황인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에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한국발 뉴스를 검색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도, 장관 인터뷰도,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의 분노 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대답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팩스기가 삐걱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을 때 저는 그게 한국의 항복 문서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1월 27일 오후 2시. 팩스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팩스실로 걸어갔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버틸 리가 없었어요. 이틀이나 쫄았으니 이제 항복할 때가 됐죠. 종이가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용을 훑어봤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커피가 목에 걸렸습니다. 귀국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위협은 양국 간 신뢰 파기 선언으로 간주함. 뭐라고?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어요. 신뢰 파기 선언이라고? 두 번째 문단으로 눈이 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시행함. 첫째, 대미 투자 505조 원 전면 보류. 둘째, 미국 내 파견 기술 인력 전원 즉시 철수. 셋째, 핵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권한 회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지를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종이를 움켜쥐고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본 조치는 2026년 1월 28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28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영구 효력을 발휘함. 해당 시한 이전 관세 위협 철회 시 재협에 가능. 문서 하단에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1월 28일 영구 영하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팩스실을 뛰쳐나와 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해리킴이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움켜쥐고 한국산업부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깍 연결됐어요. 박종일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평온했어요.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건 협박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종일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뭐라고? 해밀턴 국장님.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귀국은 24시간의 최후 통첩을 보내셨죠. 저희도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남은 시간 19시간. 시계는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당신들 미쳤어?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50년 동맹을 이따위로 내팽개칠 거야? 박 본부장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국장님, 관세 25%가 신뢰입니까? 아니면 삥뜯기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이 삐걱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끊어? 27년 공직 생활 중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리킴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구겨진 팩스 용지를 해리에게 내던졌습니다. 해리가 종이를 펼쳐 읽었어요. 읽는 동안 해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해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입니다. 블러핑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알아.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해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관세 철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해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아닙니다. 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 없이 저 공장들 못 돌립니다.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대체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려요. 그 사이에 구글, 메타, 오픈 AI 서버가 전부 멈춥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백악관 마크 실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한국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어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마크 실장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허세야. 마크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쫄지 마. 저들이 진짜로 미국을 버리겠어.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실장님, 공장에서 진짜로 엔지니어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삭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세라니까.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우리가 꿈쩍 안 하면 저들이 먼저 꼬리 내릴 거라고. 저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크 실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해밀턴, 자네 임무가 뭐야? 한국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저들이 허세 부리면 우리도 더 세게 나가면 돼. 마크 실장이 기침을 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좋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발표하자. 관세 25% 즉각 발동. 협상 따위 없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해밀턴.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 지금 한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당연히 미국 편입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해.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시야. 저들이 까불면 진짜로 밟아버리겠다고 하셨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해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내가 무슨 수로 대통령 결정을 바꾸겠어. 하지만, 됐어. 해리.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네는 기술 자문관이야.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해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 데드라인까지 17시간 45분.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한 잔 따라서 원샷으로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머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인구 5천만짜리 조그만 나라한테 질 리가 없죠. 그래. 저들이 허세 부리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무릎 꿇고 찾아올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박종일 본부장의 목소리가 자꾸 귓전을 맴돌았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여유였죠. 저는 두 번째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에 젖은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17시간 뒤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월 27일 오후 6시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없이 돌려. 마이크론이랑 인텔한테 비상 풀가동 명령 내려. 마크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즉시 상무부 비상대책반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의 관료가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조그만 한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죠.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 인텔 오리건 공장, 두 곳 모두 풀가동 체제로 전환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지도를 띄우며 말했어요. 삼성과 SK가 빠진 물량을 국내 업체가 메우면 됩니다. 간단해요. 해리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론 HBM 수율이 현재 85%입니다. 삼성과 SK는 92%고요. 그 차이가 7% 차이가 뭐 대수야. 저는 해리의 말을 잘랐어요. 비상 상황이니까 조금 손해보는 거지.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해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오후 7시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이 비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도 30분 뒤에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고 생산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됐잖아.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어도 돌아가네. 해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내 시간이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HBM 생산은 전 공정만 이틀이 걸립니다. 지금 보이는 건 그냥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뿐이에요. 진짜 결과는 4시간 뒤에 나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그럼 4시간 뒤에 보자고. 오후 11시 마이크론 공장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율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가 목에 걸렸습니다. 12%.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같은 숫자였습니다. 12%. 85%가 아니라 12%. 이게 무슨...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고장 아니야? 센서가 잘못된 거 아니고? 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수율 12%가 맞아요. 말도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4시간 전까지 85%였잖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12%로 떨어져? 해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복잡한 공정 도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HBM 생산에는 12,48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가스 농도, 노광 시간. 이런 것들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아야 해요. 해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값들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죠. 저는 멍하니 해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론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다룰 줄 알아요. 해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원하는 걸 모릅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기계가 열이 나면 0.3도만 낮춰요. 마이크론 엔지니어는 5도를 낮추죠. 그 0.3도 차이가 수율 80%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고작 0.3도 때문에.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이었어요.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칩에서 발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풀가동해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발열. 무슨 소리야? 설계 스펙으로는 섭씨 85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120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칩이 녹아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도 모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국 칩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해리를 바라봤어요. 한국 칩은 왜 안 그래? 해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과 SK의 HBM은 적층 기술이 다릅니다. 12개 층을 쌓는데 각 층 사이에 미세 방열판이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 구조입니다. 인텔은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정을 넘겼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실 냉각팬이 전투기 이륙 소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안 잡혀요. 구글 인프라 담당자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방금 A동 3층 서버렉 2개가 타버렸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버가 탔다고? HBM 메모리가 녹았어요. 한국 칩이랑 사양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라인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메타였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도 같은 상황입니다. 서버 3분의 1이 다운됐어요. 그 다음은 아마존이었습니다. AWS 오레곤 리전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가고 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해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해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픈AI 챗GPT 화면이었습니다. 해리가 질문을 입력했어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소 같으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로딩 아이콘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5초, 10초, 20초, 32초가 지나서야 답이 떴습니다. 워싱턴 D.C. 평소 응답 속도의 10분의 1입니다. 해리가 말했어요. HBM 공급이 끊기면서 데이터 전송률이 95% 급감했어요.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에 미국 AI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새벽 2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크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직통 비서관이었죠. 해밀턴 국장님,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수율 12%, 인텔 칩 발열 폭주, 구글 서버 화재, 오픈AI 장애.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은 지 고작 몇 시간 만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빗방울이 마치 미국의 눈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기계를 샀습니다. 공장도 짓고, 장비도 들이고, 엔지니어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그 기계를 진짜로 돌릴 줄 아는 건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손끝 감각, 12,480개의 비밀 레시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택시가 백악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마크 실장이 중앙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대책을 내놔.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NSA 기술팀장.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빨간불이었어요. 해밀턴, 마크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이 사태 책임자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하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론과 인텔에 비상 지원팀을 보냈습니다. 수율을 올리려면 시간? 마크 실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구글 서버가 불타고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젠슨 황이 방금 대통령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했어.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200조 날아갔다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젠슨 황이 대통령한테 욕을 했다고? 마크 실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결정할게. 마크 실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다. 군대 보내서 삼성 공장 접수해. 우리가 직접 돌리면 되잖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그건 외교적으로. 외교고 뭐고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 마크 실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공장은 미국 땅에 있어. 미국 법이 적용돼. 우리가 접수하면 그만이야.
저는 해리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이 분위기에서 입을 열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크 실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텍사스 주방위군 사령관 연결해. 지금 당장. 30분 뒤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텍사스 주방위군 2개 중대와 상무부 기술팀이 삼성 오스틴 공장으로 출동했어요. 저도 군용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크 실장의 지시였죠. 직접 가서 접수 과정을 감독하라고요. 새벽 4시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삼성 공장은 어둠 속에서도 웅장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부지에 하얀 건물이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인데 지금은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주방위군 험비 12대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완전 무장한 병사 80여 명이 대열을 갖췄어요. 소총을 든 미군이 조그만 공장 하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죠. 그런데 정문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저게 뭐지? 주방위군 대령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정문을 밝혔어요.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이 아니라 회사 로고가 박힌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믹스커피 같았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총을 든 80명의 군인을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가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늦으셨네요. 커피 식을 뻔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이 보였어요. 최영수, 삼성전자 미주 총괄, 텍사스 펩 센터장, 최 전무님이시군요. 저는 최대한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공장을 즉각 접수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전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접수요? 최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접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공장 전체입니다. 장비, 시스템, 데이터, 전부 미국 정부 관할로 넘깁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전무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블루 아이 프로토콜입니다. 최 전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장 메인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제 오른쪽 눈 홍채로만 열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문을 부수면 되잖습니까? 최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문을 부수는 순간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최 전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장비 펌웨어 전체 삭제. 그 다음 회로 과부하. 모든 기계가 스스로 타버립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허풍치지 마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최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NSA 친구들 불러서 해킹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술팀장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기술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장님.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자폭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강제 진입하면 55조 원어치 장비가 전부 고철이 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 전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해밀턴 국장님. 최 전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공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을 댄 건 미국입니다. 그건 맞아요. 최 전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30년 동안 밤을 새우며 라면을 먹으며 가족도 못 만나면서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최 전무가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2,480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쓴 비밀 노트예요. 그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십시오. 최 전무가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대신 제 눈부터 뽑아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공장은 55조 원짜리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때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당장 멈춰요. 주지사가 소리쳤습니다. 진입 중단해. 주방위군 대령이 경례를 했어요. 주지사님, 백악관 명령입니다. 백악관이고 뭐고 안 돼. 주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공장에 가스라인이 몇 개인지 알아? 잘못 건드렸다가 폭발하면 반경 5km가 날아가. 내 선거구야. 주지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텍사스 시민 목숨 걸고 이 쇼를 해야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전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주방위군은 철수했습니다. 80명의 무장 병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남자 한 명에게 밀려났어요. 험비가 하나씩 돌아서 나갈 때 저는 최영수 전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최 전무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새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뜯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어요. 총을 들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조그만 한국 회사 전무한테 굴복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군용기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협박도 안 통하고 군대도 안 통했어요. 남은 카드가 뭐가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1월 28일 새벽 6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최영수 전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메시지 37개. 저는 가장 최근 문자를 열었어요. 해리 킴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오세요.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상무부로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텍사스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벨,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해리. 저는 해리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미국 전역 데이터 센터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절반이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한국이 원격 접속 권한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버 관리 시스템, 장비 제어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대시보드. 전부 막혔어요. 우리는 지금 눈과 귀가 다 막힌 상태입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로고 옆에 레드 얼러트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야?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해리가 침을 삼켰어요. 챗GPT는 사실상 멈췄고 구글 검색 속도가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아마존 클라우드 고객사 3분의 2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미국 IT 인프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손을 놓은 지 하루도 안 돼서요.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악관 연락관이 뛰어들어왔어요. 해밀턴 국장님, 대통령님께서 지금 당장 통화하시겠답니다. 저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밀턴, 지금 뭐 하는 거야? 젠슨 황이 나한테 전화해서 욕을 했어. 내가 대통령인데.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최선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200조 날아갔어. 젠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관세 25% 때문에 내 회사 망하면 책임질 거냐고. 본사 대만으로 옮기겠다고 협박하더라고.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젠슨 황이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자네가 한국 굴복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 대통령이 계속 소리쳤어요. 그래서 내가 관세 발표한 거야.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는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1시간 안에 해결책 가져와. 안 그러면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해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스닥 개장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벽면 스크린에 주식시장 화면이 떴습니다. 오전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어요. 첫 1분,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8%, AMD 마이너스 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5%, 빨간 숫자가 쏟아졌어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빠지고 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저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내 주식. 저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어요.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텔 300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 65%. 뭐야 이게.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같은 숫자였습니다. 마이너스 65%. 제 전 재산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마진콜 경고. 추가 증거금 미입금 시 오전 10시에 강제 청산됩니다. 강제 청산.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65%의 3배 레버리지. 원금 대비 손실이. 저는 손가락이 떨려서 계산기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끝났다. 저는 깨달았어요. 추가로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국장님. 해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국장님.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해리를 밀쳐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하는 신용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사흘 동안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때렸지만 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죽으면 인텔이 뜬다. 그게 제 계산이었어요. 한국이 무릎 꿇으면 미국 반도체가 대체한다. 간단한 논리였죠. 그래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손을 놓자 인텔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인텔 칩은 발열을 못 잡아서 서버를 태워먹었고 그 뉴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손실도 3배였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였어요. 해밀턴 고객님, 마진콜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좌 내 모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화면이 떴어요. 0달러.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0. 0달러. 어제까지 80만 달러가 있던 계좌였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퇴 자금이었어요. 플로리다 별장 살 돈이었죠.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미합 중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입니다. 27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작은 나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만심, 제 탐욕, 제 무지를 이용해서 저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리 킴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해리가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해리를 올려다봤어요. 한국계 3세, 한국에 피가 흐르는 사람.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해리,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나라가 이겼어. 축하해. 해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네가 경고했잖아.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들었어. 내가 멍청했어. 저는 타일 바닥을 손으로 쳤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작 관세 25%더 뜯으려다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국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렸어. 내 인생도 같이. 해리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실로 가셔야 합니다. 나스닥의 서킷 브레이커 터졌어요.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풀어헤쳐지고 셔츠가 구겨지고 눈이 충혈된 남자,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주식은 날아갔고 직장도 위태롭고 미국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실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비난의 눈초리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7년 경력이 한순간에 먼지가 됐습니다. 1월 28일 오전 9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이 통보한 최후의 시간이요. 상황실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해밀턴 국장,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세요. 한국 측 대표가 와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백악관까지 15분. 그 사이에도 휴대폰에는 나스닥 폭락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시가총액 140조 증발, 기술주 투매 행렬. 백악관 서관에 도착했을 때 마크 실장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아? 마크 실장이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어요. 관세 전면 철회, 공개 사과, 향후 10년간 무역 보복 금지 서약. 미쳤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정도까지 요구한다고? 들어가. 마크 실장이 회의실 문을 가리켰어요. 자네가 만든 사단이니까 자네가 수습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미국 측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박종일 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은퇴 안경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사흘 전 전화통화 때와 똑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아, 해밀턴 국장님. 박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뵙게 되었군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박 본부장의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본부장님, 저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불행한 오해에서 비롯된 오해요? 박 본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관세 25%가 오해입니까? 24시간 안에 505조 원 확약서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이 오해였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본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9시 12분. 귀국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이 12분 전에 지났습니다. 저희는 통보대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아직 협상의 여지가. 협상. 박 본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사흘 전에 하셨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박 본부장이 종이를 밀었어요. 대미 수출 물량 전량을 유럽연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산업부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독일 하베크 경제장관이 30분 전에 화답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뉴스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전량 인수, 관세 0%, 즉시 효력 발생.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독일이 가로챘다고? 지금 이 순간 로스앤젤레스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세척이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적지가 함부르크로 변경됐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크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이 있잖아. 미국 기업들이랑 맺은 공급 계약. 계약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 본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귀국 정부가 관세 폭탄을 선언한 순간 저희는 계약 파기 권한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크 실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박 본부장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정오까지 3시간 남았어요. 그 안에 관세 철회를 발표하시면 함부르크로 가던 배를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 하시면요? 무역대표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에는 한국산 칩이 한 톨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박 본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동안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버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박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덜레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예요. 박 본부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크 실장이 먼저 폭발했어요. 저 자식이 감히 미국을 협박해. 당장 잡아. 실장님.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입니다. 손댈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마크 실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독일한테 물건 뺏기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백악관 비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실장과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젠슨 황이 또 전화했어.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 대만으로 옮긴다고. 진심이래. 저는 침을 삼켰어요. 일론 머스크도 연락 왔어. 대통령이 책상 위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이 한국산이래. 공급 끊기면 공장 멈춘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통령이 종이를 구겼어요. 정치 노름 그만하고 한국한테 사과하래.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마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마크 실장이 머뭇거렸어요. 평소에 호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입장을 고수하면 뭐? 대통령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스닥이 또 폭락해. 엔비디아가 대만으로 가. 테슬라가 문 닫아? 마크 실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연락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본부장한테 공항 가지 말라고. 마크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통령님, 그건 내가 정오에 발표할 거야. 대통령이 마크 실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국이랑 잘 해결하겠다고. 관세는 보류한다고. 항복이었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요. 정오. 백악관 남쪽 잔디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건물 안에서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겁니다. We will work something out.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에 국물도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관세 25%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죠. 그런데 지금은 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가 뭔지 저는 알았어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파트너. 이틀 전에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했으면서요.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관세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논의 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이 헬기에 올라탔어요. 마린원이 이륙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크 실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항복인 거 알지? 마크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새끼들한테 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미국이 졌다는 거려.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한국과 타협 시사, 관세 전쟁 일단락, 타협. 기자들은 그렇게 쓰겠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었어요. 미합 중국의 조건 없는 항복이었습니다. 1월 28일 오후 8시.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식은 햄버거가 있었어요. 아침에 산 건데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옆에는 구겨진 관세 명령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주식 단말기에는 빨간 숫자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65%, 잔고 0달러. 벽걸이 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We will work something out. 그 문장이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끌 힘도 없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마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해밀턴, 자네 해고야.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해. 마크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통령님은 잘못이 없으시거든. 자네가 보고서를 잘못 썼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지. 그래서 대통령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었죠. 실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습니까? 한국은 블러핑이라고. 절대 쫄지 말라고. 내가 언제? 마크 실장이 딱 잡아댔습니다. 증거 있어? 녹취록 있냐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챙길 생각을 못했어요. 어차피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었겠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그게 저였습니다. 오늘 자로 사표 처리할게.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거야. 마크 실장이 전화를 끊으려다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마. 입 열면 자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국회의 사당돔에 불이 켜져 있고 워싱턴 기념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까지 저 불빛들은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요? 저 불빛들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니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전력망이 필요해요. 전력망을 제어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한국산 반도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한국 기술에 얹어 사는 세입자였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짐 싸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해리 킴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이제 국장님이 아니시군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편하게 말해. 해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해리가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복귀했거든요. 30분 전에 생산 라인 재가동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미국이 백기를 들었으니까 한국도 손을 풀어준 거죠. 구글 서버도 정상화됐고요. 오픈 AI 챗GPT 응답 속도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해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왜? 그냥요. 해리가 머뭇거렸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자초한 일이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모은 것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표창장, 상무부 공로상, 외국 정부들한테 받은 감사장.
전부 쓸모 없어진 종이였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90년대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출장으로 한국에 갔을 때 공장에서 찍은 거였죠. 흑백 사진 속에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을 먹으며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기술을 주니까 겨우 따라하는 거라고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따라잡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진 속 젊은이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48시간 만에 무릎 꿇렸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미사일 한 발 안 날리고요. 오직 기술의 힘으로.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컵라면 국물이 묻은 작업복, 기름때가 낀 손톱, 충혈된 눈.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저 시절 한국 엔지니어들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푼돈이었을 거예요. 출세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저들 중 대부분은 평생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했을 거예요. 임원이 된 사람은 손에 꼽겠죠. 그럼 뭐였을까요? 저는 최영수 전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혼. 그게 답이었어요. 저들은 돈을 벌려고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가난한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봐야 했던 나라.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 미국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을 사고, 장비를 사고, 사람을 사면 된다고요. 기술도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틀렸습니다. 기술은 살 수 없어요. 기술은 사람 안에 있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밤을 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훔칠 수도 없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 했지?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병 되셨어요. 그분이 싸웠던 그 나라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미국을 이겼어. 해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아? 저는 물었어요. 자네 피가 흐르는 나라가 이긴 거잖아. 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저는 미국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저는 해리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한국 편을 들었던 건 아니지. 내가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지? 해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국장님.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이 안 들으셨을 뿐이에요. 맞았습니다. 해리는 계속 경고했어요. 제가 무시한 거였죠. 알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미안해. 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 싸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게. 해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저는 텅 빈 주식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집세도 못 낼 것 같은데. 해리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뒀어요.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서가 있었어요. 사흘 전, 제가 직접 초안을 잡은 문서였습니다. 한국에 관세 25%를 부과한다. 제 서명도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겼습니다. 있는 힘껏 구겨서 공처럼 만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어요. 통 안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우리는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그들은 목숨으로 혼을 심었어요. 오늘 제국은 총성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